트럼프가 만약에 재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남북 간의 대치 상황도 한층 더 격화될 거다 이렇게. 이 남북 전쟁에 끼어들고 싶지 않겠죠. 북한이 제일 문제거리인 것은 핵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거 하나가 그게 걸리는 거죠. 최근에 또 김정은은 남북한 통일은 불가능하다 이러면서 이제 남한과 북한을 적대적 관계로 규명을 했더라고요. 예. 지금 전쟁 위협까지 이제 불사하고 있는 그런 발언 때문에 최고조 이제 위기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남북 간의 대치 상황도 한층 더 격화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조금 생각하세요? 트럼프는 이 남북 전쟁에 끼어들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에서 북한이 제일 문제거리인 것은 핵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탄을 갖고 있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가 그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포기시키고 싶은 것이고 하노이 회담에서도 그거 내놔라 그랬는데 김정은이 싫다 그러니까 그냥 간 거고. 네, 그냥 가버린 거고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김정은은 그걸 포기할까?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거예요. 김정은이 2019년까지는 핵 개발에 그렇게 올인하지 않았어요. 하노이 회담 이후에 이렇게 올인을 한 거거든요. 네. 그 하노이 회담 때 완전히 망신을 당한 거잖아요. 아, 평양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말이지 하노이까지 갔는데 몇 박 며칠을 걸려서 그야말로 모멸을 당한 거니까 그때부터 미국을 버린 겁니다. 사실 미국하고 친하고 싶다라고 하는 정책, 그러니까 미국과의 국교를 정상화하고 싶다는 정책은 할아버지의 유훈인 거예요. 김일성의 유훈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1991년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 소련이 붕괴가 되잖아요. 그때 동유럽 국가들이 다 붕괴가 되고 소련이 붕괴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자기를 지탱해줄 뒷배가 없어진 거예요. 그동안 소련으로부터 엄청난 경제 원조도 받고 소련과의 무역을 통해서 뭔가 필요한 것도 얻고 그랬는데 그게 다 차단이 된 거죠. 다 차단이 된 거고 새로 생겨난 러시아는 북한한테 그렇게 해줄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게 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바라봤는데 중국도 모른 척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미국하고 가까이 가야겠다. 그래서 미국한테 구애를 많이 하죠. 그래서 1994년에 미국하고 뭐 제네바 회담 뭐 이런 것도 하고 우리가 핵 개발 안 하는 대신에 우리 좀 인정해 줘 그랬는데 처음에는 미국이 해주는 것 같았어요. 뭐 회담도 해주고. 경수로도 지원해주고. 예, 경수로 지원도 해주고. 그런데 나중에 증언들이 나오는 거 보면 미국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북한을 인정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저 조만간 무너질 것 같네. 더 혼란스러울까 봐. 예, 그동안 관리하기 위해서 어차피 무너질 거니까. 사실 그 이후에 1995년부터 98년, 9년 그때까지 소위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있었고 엄청난 경제난을 겪었거든요. 사실은 무너졌어야 해요, 그때.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동안의 관리 정책으로 가까이 갔었는데 안 무너지고 저러고 있는 상태에서 9.11 테러라고 하는 것도 터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북한은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멀리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북한은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계속 미국하고 잘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야 자기들에 대한 경제 제재도 풀리고 그리고 중국도 북한을 우습게 알지 않죠. 사실은 북한 사람들이 중국 되게 싫어해요. 내부적으로는요? 예. 근데 경제적으로 필요하니까 또 미국하고 대결을 해야 되니 필요해서 하지만은 감정은 굉장히 나빠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2019년에 그 망신을 당한 거 아니에요. 하노이 회담에서. 그래서 이제 올인이다. 핵에.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힘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해서 올인을 했고 실제 핵무기를 가지게 됐고 그런데 두 가지의 추가적인 요인이 더 있는 겁니다. 하나는 내부 문제예요. 자기들 내부 문제. 북한의 젊은 애들이 남한풍, 남조선풍이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연애하는데 여자가 남자한테 오빠라 그러고 남한 드라마 봤다고 뭐 처벌받고 이제 징역하고 하더라고요. 예, USB, CD 이런 거 갖고 들어가면 사형이래요. 아이고. 예, 그냥 단순히 말투만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반바지 입고 다니고 문화가 이제 네, 스랩바도 신고 다니고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김주의 10살짜리 딸에게 네. 권력을 넘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됐잖아요. 나오더라고요, 카메라에도. 예, 네. 그럼 벌써 한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된 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ICBM 미사일 쏘는 현장에 가서 앉아 있고 그 군 장성들하고 회의하는데 그 아이가 가서 앉아 있고 그렇다는 건 뭐예요? 그 후계로 이미 점 찍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난센스죠.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그런 상황에서 저 애들이 저렇게 남한풍이 들어서 저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저러면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도 알 수가 없는 거고 네. 그 이제 군기를 잡아야 될 필요가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군기 단속, 그러니까 질서, 전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예. 지금 현재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런데도 힘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기세 등등할 만한 요인이 생긴 거예요. 러시아하고 요즘 그렇죠. 또 짝짝꿍하고 있는 것 예. 같더라고요. 푸틴이 와서 손을 내밀잖아요. 푸틴은 김정은 같은 거는 상대도 안 했죠. 그러니까 국력으로서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손을 내민 거예요.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네. 원래 푸틴은 이거 한 3일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도 아니고 특별 군사작전이었어요. 네. 그런데 벌써 지금 2년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 전쟁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겁니다. 탄약을 쌓아놓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기가 동인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러시아와 북한이 합작해서 뭐 남한을 침공하는 이런 전쟁 가능성 이런 거는 어떻게 좀 보실까요? 저는 푸틴은 한국전을 전혀 원치 않는다고 봐요. 예, 그거는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중에 미국의 해군 제독을 했고 또 나토 사령관을 지냈던 스트라스비스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계속 이런 국제 정치나 군사 문제에 대해 쓰거든요.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썼더라고. 거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푸틴, 중국 다 한국 전쟁 원치 않는다. 자기들이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전쟁이 터지면 자기들 전쟁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거기서 무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북한에서 아니 북한이 전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북한을 도와줘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건 난감한 거죠. 네. 그럼 결국에는 한반도 전쟁까지는 좀 희박하다 이렇게 조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좀 다행인 것 같네요.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그 주성화 기자라고 아시죠? 그 주성화 기자의 해석은 아주 특이하고 상당히 들을만한데 네. 2010년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거예요. 201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이 있었습니다. 느닷없이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였느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권력 승계가 이루어진 때였고 네. 김정은은 그야말로 생뚱맞게 등장한 존재였고 네. 그게 북한 지도부에서 의아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친구였다. 아, 그래서 일부러 국지적 네, 전쟁을 그래서 전쟁을 만든 거다. 전쟁을 만들어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넘긴 거다. 네. 그런데 지금 어떠냐? 또 권력 이양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김정은의 뭐 건강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권력 이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 그러면 김정일에서 김정은에게 넘어가는 과정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과정인 거고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황당한 일일 텐데 이걸 해내려면 정말 전쟁이 필요하다 이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전쟁을 벌일 거다. 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전에는 연평도 포격을 했지만 네. 지금은 서울 포격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 포격이면 자, 확정이죠. 서울 네. 포격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연평도 때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네. 연평도 포격을 했어요. 우리 군이 어떻게 했느냐?
원점 타격을 했어요. 그게 한국군이 할 수 있는 맥시멈이에요. 원점 타격. 자, 장사정포를 꺼내서 비무장지대 그 바로 북방에서 장사정포로 서울 포격을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원점 타격입니다. 그 장사정포 평양 타격 평양은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어. 평양 타격을 하려면 미군 승인이 필요한 거죠. 한미연합사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미국이 원하겠냐? 미국은 한반도의 전쟁을 원치 않는다. 김정은도 그걸 잘 알고 있다. 과거에 김정일이 그걸 잘 알아서 연평도 포격을 했듯이 그래가지고 원점 타격을 해서 군사 몇 명이 죽었겠죠, 인민군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 아무 일도 아닌 거죠, 그건. 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국군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평양을 공격할 수 없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트럼프가 들어온다면 트럼프하고 협상을 해서 주한미군이 떠나든 안 떠나든 그건 뭐 당신들이 알아서 해. 하지만 우리가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한테 줘. 그거 개입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북한이 남한을 치면 이건 원점 타격이 아니고 평양 타격이다. 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들어보니까 그냥 남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정말 좀 남일이 드네요. 아니에요. 그 최근에 보면 이제 트럼프가 재집권이 된다면 뭐 푸틴, 시진핑, 뭐 김정일까지 그냥 우리나라가 스트롱맨에 둘러싸여 있는 이런 형국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어떻게 대비하고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큰일 났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바꿀 방법은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를 공격하면 너희도 죽는다. 이걸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북한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우리는 그냥 맨날 원점만 타격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배 보복이 아니고 10배, 100배 보복을 하는 전략을 취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그거죠. 뭐 내놓고 말은 안 하지만 암묵적인 전략이 10배 보복입니다. 뭐 그게 훌륭한 일은 아니지만 고슴도치 전략인 거죠. 어마어마한 적들에 둘러싸여서 거기서 어떻게 생존할 거냐. 그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고슴도치인 거죠. 신냉전으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분열되고 그래서 무역이 더 이상 성장을 견인하지 못할 거다. 우리는 무역을 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무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